자, 오전에 4시간 정도를 할 텐데 오전에 4시간 하면 거의 3분의 2가 끝난 셈이에요. 오후에 있는 내용들은 쉬운 내용들로 쫙 깔려 있어요. 끝에 보니만 잠깐 빼고. 그러니까 오후에 수업할 때는 초셔도 괜찮아. 오전은 좀 정신 차리시고. 이렇게. 우리 둘째 놈의 적성을 이번에 찾았어요. 이놈이 뭘 할까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거기 외가에 갔는데 저한테 아빠가 좋아하는 과자가 뭐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나나 킥이다. 우유는 바나나 우유. 과자는 바나나 킥 이렇게 했더니 이놈이 편의점 가서 바나나 킥을 사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저기 뭐냐면 그 뭐지 이거 조그만 컵라면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물어본 이유가 저한테 선물 주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딱 사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이거 사. 이 컵라면은 500원인데 이거 두 개 합쳐서 이거 얼마인가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이거 다 합쳐가지고 5천 원에 사라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이놈이 그 물어본 이유로 보니까 이게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너는 이제 장사해야 되겠다, 너. 어? 여기서 떼가지고 팔아먹는 거 알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그렇게 샀죠. 조건이 있죠. 근데 나중에 아빠가 늙으면 아빠가 저 농사지을 있는 전원주택을 하나 사주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죠. 그랬더니 뭐 대답은 없더라고. 아빠는 전원주택을 원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둘째 시간에 6번부터 갑니다. 6번에 보면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별로 할 게 없고요. 분묘기지권은 살짝 넘어가도 됩니다. 다만 거기 보시면 4번에 밑줄 그어진 거 있죠. 분묘기지권은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친다. 어디까지 미치냐? 그건 그때그때 다르다. 개별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되겠다. 따라서 사성에 대한 판례 꼭 알아두셔야 돼. 사성을 조성해냈다고 해서 그분까지 반드시 미친다는 보장은 없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그 판례.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권능에서는 분묘기지권자라고 해서 자기 맘대로 몇 자리 쓸 수 있는 권능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이장 권능도 없다. 원칙이다. 그러니까 맘대로 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분묘기지권자라 해도.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장 권능도 없다. 여기 써놓고 있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장할 수 있는 경우 있나요? 예외적으로 이장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어떤 거예요? 종중묘 같은 집단묘일 때. 그때는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가 포괄적으로 결정될 것이고 포괄적. 이런 거. 이렇게 인정된. 그러면 전체 분묘기지권에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이장을 해도 이건 변함이 없지 않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외입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예외적으로 이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주로 여기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 여기는 2번은 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정지가 있어요. 묘지가 있고 자연정지가 있는데 묘지는 4종류죠. 개인묘, 가족묘, 종중묘, 법인묘. 근데 개인묘는 부부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까지 개인묘예요. 개인묘. 그 다음에 가족 그러면 뭐예요? 친족관계. 친족관계. 보통 8촌. 그 다음에 종중 그러면 천수가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종중 구성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족하고 종중묘를 구별하셔야 되고 같은 족자 돌림 나오면 친족관계, 가족묘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묘 그러면 여기 재단은 무슨 재단? 법인묘 그러면 무슨 재단? 무슨 법인? 사단법인 아니고 여기는 재단법인이야. 협회 그러면 무슨 법인?
협회는 사람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단법인. 법인묘 할 때 이 법인은 무슨 법인? 재단법인. 다른 거예요. 예. 재단법인 이렇게 이것도 출제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 개의묘는 묘를 갖다가 먼저 설치하고 나중에 신고하면 돼. 30일 내. 근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가족, 종중, 법인묘는 여러 개를 설치하기 때문에 뭐죠? 사전 허가다. 사전 허가 받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른 점. 그 다음에 한기당 면적 어때요? 한기당 면적. 한기당 면적이 개의묘 같은 경우는 30이야. 이거 중요하죠. 30. 예. 근데 한기당 면적이 집단묘일 때, 이거 집단묘잖아요. 집단묘일 때는 뭐예요? 요게 10이야. 요게 핵심. 근데 합장하면 좀 넓게 인정하죠. 합장했을 때는 뭐예요? 15. 요건 기출문제 15. 합장 얘기가 안 나오면 10.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 집단묘일 때. 한기당 면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개의묘 같은 경우는 한기당 면적도 30이야. 전체 면적도 30이야. 신고도 30일 이내죠. 그러니까 30일이라는 숫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30일 이내 사후 신고 30이야, 30이야. 전부 다 30자예요. 자, 전체 면적은 가족묘 같은 경우는 100. 그 다음에 종중이 1000. 여기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법인묘는 10만 제곱미터 뭐예요?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설치기간. 설치기간은 이제 보시면 요거예요. 설치기간 몇 년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60년 그러시면 안 되는데. 설치기간 몇 년? 30년. 그죠? 다만 이제 연장 신청하면 연장하는 제도가 있죠. 연장 기간은 몇 년 또? 30년 이렇게 되죠. 다만 연장 기간을 줄이는 제도가 있죠. 조례로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단축이 가능하다. 그 단축할 때는 법에 따르면 짧으면 5년, 길게는 30년 미만 기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 기간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 5년 이상 30년 미만 기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설치 기한이 연장 기간까지 해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철거하셔야지. 언제까지 철거하신다? 1년 내 철거. 철거는 1년이네. 예. 지금 1번 묘지에서 그 박스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근데 설명 안 되는 게 이거였죠. 이 설치기한 30년, 연장기한 30년, 이것도 전부 다 보면 합장묘 같은 경우는 언제가 기준이다? 합장된 날 기준입니다. 최초로 설치된 날이 기준이 아니고 합장된 때부터 30년 이렇게 된다고. 이 기간 따질 때 합장된 시점부터 30년이다. 최초로 설치한 날 아니고 그것도 있죠, 거기에. 예.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제 밑에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2개 표시되어 있어요. 밑에 시커먼 다이아몬드 2개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거부터 먼저 봐요. 칠판에 있는 걸로 설명드리면 두 번째 다이아몬드 표시 보면 이 시효 취득 제도가 장사되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2001년 1월 13일이에요. 그 뒤에 남의 땅에 무단으로 묘를 섰다 그러면 시효 취득을 인정 안 해. 법 시행된 이후에 무단으로 설치한 묘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 또 하나 더 변하는 게 있죠. 장사되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는 설치 기한을 제한을 받아요. 영구히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제한을 받습니다. 아까 30년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두 가지 변화. 이게 다이아몬드 표시 두 번째 거. 그럼 상대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묘,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한 묘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시효취득을 인정해 줄 수 있죠. 상대적으로 아셔야 돼.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는 설치기간 30년 제한을 받지 않죠. 법 시행된 뒤에 설치된 묘부터 그런 제한을 받는 거죠. 큰 변화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이아몬드 표시 두 번째 거. 자, 첫 번째 거. 거기 보면 매장을 했을 때는 요건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매장을 하고서 그 다음에 30일 내 신고예요.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 매장. 매장을 먼저 합니다. 먼저 이제 묻고요. 그리고 나서 사후적으로 30일 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이게 매장 신고. 매장 신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묘에 묻든 종족묘에 묻든 법인묘에 묻는다고 그래서 이 매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매장 신고예요. 전부 다. 어느 묘에 묻히든 매장하는 건 신고. 기출 문제 나왔던. 근데 이제 개장이나 화장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때는 신고는 신고인데 사전 신고예요. 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사전 신고 두 개는. 개장 이것도 신고긴 신고지. 근데 사전 신고. 화장하려는 사람은 또 뭐예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미리 신고해야 된다고 두 개는 신고는 신고인데 사전 신고예요. 사전 신고. 그 다이아몬드 첫 번째 표시요. 세 개나 비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철저히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연장지. 이거. 자연장지의 종류도 네 종류죠. 개인, 가족, 종중, 법인 등 자연장지 네 가지. 근데 차이점을 가보면 개인 자연장지는 30일 내 신고, 법인 등 자연장지는 사전 허가. 여기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묘지하고 다른 점. 묘지는 가족묘나 종중묘는 전부 다 허가였죠. 허가 이것처럼 법인묘처럼 허가했는데 요 자연장지는 가족이나 종중 자연장지는 허가가 아니고 뭐예요? 신고예요. 신고. 그래서 여기를 출제했던 거죠. 사전 신고입니다. 두 개 다. 네. 그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 면적도 여기 30, 가족은 100, 뭐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다르죠. 여기가 1000이 아니고 뭐예요? 2000이야. 2000이합니다. 여기. 예. 종중묘는요 1000이야. 종중 자연장지는요 2000이야. 여기 2000이야. 예.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오른쪽 농지법 가시겠습니다. 농지 개념에서요,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온 게 제일 위에 표시 보면 농업인 개념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농업인은 농사 짓는 면적 기준 했을 때는 300평 이상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농업인에 들어갑니다. 제곱미터로 표시하면 몇 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 농업인이 될 수 있나요? 농업인?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면적이 반대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돼 있어요. 뭐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를 짓고 있어. 뭐 빌려서 짓든 자기 땅에 짓든 1000제곱미터 이상을 농사 짓고 있으면 농업인. 근데 비닐하우스 같은 특수작물 재배하는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인정해줘 버려요. 특수작물 재배하고 그럴 때는 1000제곱미터 이상까지 보지 않고 330제곱미터 이상, 그 가로 안에 써놓은 게 그거고. 그 다음에 1년 중 농사 짓는 날수가 90일 이상이면 농업인에 들어가. 90일 이상 농사 짓는 날수가. 그런데 이제 축산업만큼은, 축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농업에 들어가요. 뭐 축산업이다 그러면 그럴 때는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했을 때 농업인에 들어간다. 이게 제일 위에 써놓은 거 그거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농지 개념에서는 뭐가 이제 의미가 있냐면 1번, 2번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2번에 보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야. 지목사로 봤을 때는 절대 농지가 아니지.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러면 원래 이건 농지로 들어가줘야 돼. 원래는 농사 짓고 있는 땅은 다 농지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 법은 그 농사 짓는 그 기간이 3년이 아직 안 됐을 때는 정식 농지로 아직은 취급을 안 해. 3년 이상 됐을 때부터 농지로 취급한다고. 이게 또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최단 존속 기간 몇 년 인정하죠? 3년 인정한 거 관련돼 있어. 최소한 3년 이상 농사 지었을 때부터 그때는 농지로 인정한다는 거지. 지목상 농지가 아닐 때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2번에 아직 출제 안 된 부분이에요. 3년 기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농지에 대해서는 면적을 갖다 제한하는 게 원래 없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두 가지. 한 가지가 뭐냐면 상속.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조심할 건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갖다 상속받았을 때만 10,000제곱미터로 제한을 받는 거고, 농사 짓는 사람일 때는 아예 제한이 없지, 당연히.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일 때 제한이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나는 경우. 이농이라고 하죠, 이농. 몇 년 이상 농사 지어야 돼? 8년 이상. 그랬을 때는 이때는 또 농사 짓는 게 아닌데도 농지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외죠, 예외. 그래서 이때도
면적을 제한합니다. 10,000제곱미터 이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아까 1,000제곱미터 미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세대별 합산 면적이야. 1인당 면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 농지소유 상한과 관련해서 여기서 좀 보시면 이거 잘못된 거고 두 가지죠. 상속도 만이고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나는 경우 이것도 10,000제곱미터 이렇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만, 파리만, 상속만, 파리만 시골에 가면 하여간 뭐 이렇게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파리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진짜. 파리도 그냥 조그만 파리가 아니야. 왕파리들이잖아, 왕파리들.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볶고 쌈 싸먹고 이렇게 하고 조금 있으면 또 다 붙어 있어, 보리밥에. 다시 잡아갖고 이렇게. 파리만, 상속만, 파리만. 그 다음에 주말농장은 1,000제곱미터 미만. 이때는 세대별 합산 면적입니다. 1인당 면적 아니고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3번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1번을 좀 주목을 해보십니다. 옛날에는 농지관리원의 확인을 받고 농사짓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예요? 농지관리원의 확인을 받는 제도가 없지요.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냐면 농지관리원의 확인을 받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시군위원장한테 제출해서 농지증을 발급받는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1번을 거짓말을 칠 가능성이 높다고.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 그냥 시군위원장한테 나 이렇게 농사 짓겠어요 라고 계획서를 딱 내면 그 계획서만 보고 아이고 이 사람 농사 잘 짓겠구나 그러면 농지증 딱 발급해 준다고요. 그래서 1번을 좀 주목해 보실 거. 농지관리원 확인을 받는 절차가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4번에 보면 농지증이 필요한 경우 중에서 유명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경매. 농지증 필요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한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거. 농지인데 그걸 개발해가지고 거기다 농가주택 같은 걸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전용하겠다고 허가 또는 신고하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전용 허가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다 건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때 돈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는 그럴 경우는 농지증이 형식상 필요한 거예요. 형식상. 그리고 주말농장도 필요하다는 거. 농지증 필요해. 그러면 주말농장은 필요한데 특징이 뭐예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안 내지. 그거 주의하셔야 돼. 농업경영계획서를 안 낼 뿐이지 농지증은 받아야 된다는 거지. 예, 그거 중요하시고. 그래서 4번이 여기서는 제일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경우 중에서 합병시험에 나와서 합병. 상속이나 똑같아. 아니 합쳐지고 보니까 여기 농지 갖고 있는 거야. 두 법인이 합쳐지는데 그때 농지증 받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 합쳐만 졌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용협의. 요거 시험에 나왔죠 최근에. 협의란 글자가 오면 이건 농지로 안 쓰고 여기다 아파트 단지 지을 거다라고 행정청끼리 합의를 끝낸 거야. 그러니까 협의를 완료했다 이 말 나오면 농지증 전혀 필요 없어요. 아까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공유농지 분할도 시험에 나왔었고 이런 것도. 그래서 4번, 5번 보시는데 4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주말농장. 주말농장은 맨날 시험에 묻는 게 거기 보시면 2번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세대별 합산 면적이라는 거지. 그걸 맨날 그거 물어봐. 그 농지증 필요합니까? 필요해. 농업경영계획서 필요합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거지. 그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대비를 하실 게 내용 5번 처분 의무. 농사 짓겠다가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농사 안 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그 처분 의무 기간이 어떻게 되죠? 이거 1년이죠. 1년. 처분해야 된다 이 말 나오면 1년. 그 다음에 처분 명령 있죠. 처분 의무 기간이 있는데 그거 처분 안 하면 그때는 뭐예요? 처분 명령을 내리죠. 그럼 이 절차적으로는 실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면 처분 의무가 발생했죠.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갖다가 관청에서 알고서 이걸 보내줍니다. 언제까지 처분하셔야 됩니다.
라고 보내줘요. 사전 통지서라고 하는데. 그럼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언제까지 처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 언제까지라는 게 1년을 줘요, 1년. 그래서 처분 의무는 1년. 근데 만약에 안 팔죠? 그럼 어떻게 이제? 처분 명령. 처분 명령서가 나오는데 명령서가 나와요, 이것도. 그 명령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6개월 이내 처분하시오.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나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처분 명령서가 나오기 전에 여기 요 단계에서 잘 마무리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시험만 이제 말씀드리면 예하고 예가 구별돼야 돼요. 의무 그러면 몇 년? 1년. 명령 나오면 시험은 그거 중요한 거지. 시험은. 시험에서는. 예. 근데 처분 명령을 안 따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이행강제금 몇 프로? 농땡이. 농지 안 팔고 농땡이 치면 20% 이행강제금, 매년 이행강제금 20%, 농땡이 이행강제금 20%. 예, 꼭 기억하시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건 5번이에요. 지금 본 거. 네, 5번.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온 게 농지 임대차.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는 서명계약이 원칙이다. 임대차 계약은 사용대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농지 임대차에서 시군면장의 확인을 받게 되면 그리고 그 농지를 차지하고 그러고 있다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일자 아니에요. 농사 짓는다는 확인서예요. 확인서. 그 확인 받는 거예요. 확정일자 아니고 그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확인 도장 어디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게 그거예요. 확인 도장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니고 시군면장한테 확인 받는 거예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그래도 그것도 틀려. 자, 2번을 별표해 두시고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이에요. 여기 2번. 누구의 확인을 받는다? 시군면장. 아까 농지증도 어디에서 발급? 시군면장.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근데 이제 4번. 임차인은 나 1년만 농사 지을게요. 나 1년만 빌려주세요. 할 수도 있어. 1년 돼. 1년 정할 수 있어. 임대인이 1년 정할 수 있나요? 있어. 그게 다른 거야. 임대인이 나 1년 동안 군대 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빌려줄 거야. 그때까지만 농사지어. 이렇게 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 상가하고 다른 게 뭐예요? 임대인도 3년 밑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법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야 돼. 몸이 아프다든지 뭐. 아니면 뭐 군대 갔다 와야 된다든지 이렇게.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옆에 당구장 표시된 거 있잖아요. 그게 다른 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분쟁유동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제일 끝에 당구장 표시가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또 도시거래 허가를 받았다. 근데 그 토지가 예를 들어서 농지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농지증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된다는 거. 응? 제일 끝에 머리 다이아몬드 표시.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걸 보도록 합니다. 확인 설명서. 자, 확인 설명서 부분은 시험 문제가 오른쪽 테마 9번까지 해서 한 2문제 정도 비중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2문제 정도.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테마 순서가 옛날 백산할 때 그 테마 순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테마 8번을 읽으시고 백산했죠, 여러분? 백산할 때 테마 8번으로 가보시면 문제가 한 2-3문제 있을 거예요. 여기는 더 많겠군요. 그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내용을 읽으시고 나서 처음부터 내용을 다 읽으시고 나서 문제 푸는 것보다는 테마 딱 보고서 바로 밑에 문제를 푸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 지금 제일 핵심은 기본, 이거 암기해 보도록 하죠. 기본 확인 사항하고 세부 확인 사항. 이건가? 아니, 없다.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 없네. 자, 암기해봐요.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요? 세부 확인 사항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죠.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요. 기표와 권가 양반의 입관비는 예 줘버려라. 요게 기본 확인 사항. 특징이 뭐냐? 기본 확인 사항은 요구할 수가 없다. 근데 세부 확인 사항은요. 요구해서 확인한 걸 적어주게 돼 있죠. 4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요세, 실내,
벽이 환해요.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한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이제 중개, 보수 등 해서 요게 세 번째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양식에서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까지 있다. 이렇게 해서 총 13가지가 되죠. 이렇게. 그럼 거기서 지금 보면 왼쪽 페이지입니다. 테마 8번. 대상 물건의 표시가 요거죠, 요거. 그 적는 것 중에서 유명한 것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건축물의 용도를 적습니다. 용도 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방향 동그라미 치시고 방향.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것 중에 방향도 있죠. 또 그 다음에 그 둘째째로 보면 내진자의 동그라미. 내진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건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거예요. 내진. 하나 더 있죠? 위반 건축물, 위반. 이렇게 네 가지. 다시 한번. 대상 물건 표시란에다가 용도. 그 다음에 또 뭐 또 적어요? 방향. 그 다음에 또요? 내진. 이렇게 네 가지가 제일 유명한 거. 그 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이 권자가 뭐예요? 권리관계. 권리관계에서 제일 핵심은 거기 보면 등기부 기사항이 있는데 옆에 보면 민간임대 등록 여부 큰 별표 하셔야 돼. 요 권리관계란에 적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놨는지 그걸 적어주는 거야. 그걸 민간임대 등록 여부라고 그래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거리는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어디에 기재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하셔야 돼? 권리관계다. 실제 권리관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실제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정보가 나와요? 등기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등기부에 안 나오고 렌트홈이라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 주인, 임대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등기부에 안 나오죠. 그렇지만 어느 칸에 적어줘요? 권리관계란 이 칸에 적어준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공법상 규제한 저렇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두 가지만 밑줄 그으면 용도지역. 아까 대상물건 표시란에 적는 건 용도입니까? 용도지역입니까? 용도고. 공법상 규제사항에 적는 건 용도지역이고. 그죠? 또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죠. 옆에 있는 거. 건폐율에 상한, 용적률에 상한. 그죠? 이것도 여기 공법상 규제사항에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 입지조건. 입지조건 그러면 5개가 있는데 총 6개인데 사실은. 뭐죠? 암기했는데 이거. 도, 대, 차, 교, 판. 주차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판. 교육 및 교육시설 있고 판매 및 그죠. 의료시설도 있으니까. 관리에 관한 사항. 관자 나오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2개인데. 경비실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또요?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2가지입니다. 경비실 여기 관자에 나옵니다. 주차장은 여기 안 나와요. B는 뭐예요? B. 비선호시설, 혐오시설. 이렇게. 이런 것들도 여기 기본사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 줘버려라. 안 죽을 테니까 입관비는 얘 줘버려라. 이렇게. 얘가 뭐예요? 예정금액. 조자는 뭐예요? 조건기한이 조세.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이거 종류 3가지인데. 조세 적을 거 3가지 뭐예요? 하나씩.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 예정금액 등 칸에 적는 거 여기도 3가지요. 여기도 3가지. 뭐예요? 예정금액 또요. 공시지가 또요. 건물의 공시가격.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얘 줘버려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사항. 자, 밑에 가시면 이제 세부 확인사항 나옵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요구할 수 있다는 게 특징. 요새 실내벽이 환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 여기는 내용이 2가지입니다. 하나가 뭐고요?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 임차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이상권인 거 등기부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 하나 더 있죠. 여기는. 또 하나 더 있죠. 비싼 물건. 그것도 실제 권리관계란에 적습니다. 그래서 조각물, 정원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10번째가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렇게 돼 있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다. 여기 적을 게 되게 많은데 여기 잘 나오는 부분이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소방하는 순간에 방자 들어간 거 하나 더 있는데 난방, 소방, 난방 또 뭐가 있어요? 뭐 배수, 승강기 뭐 이런 거 쭉 있죠.
승강기도 거기 나오죠. 근데 그런 것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온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소방이에요. 소방. 여기 내 외부 시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소방. 그럼 여기 이제 적는 게 뭐예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별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경보기라고 하시면 돼. 불났을 때 울려주는 거 자동으로. 근데 요것은 주거용만 적어주는 겁니다. 이 경보기는. 지금 이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입니다. 비주거용 하면 이게 경보기가 아니고 뭐예요? 비주거용일 때는 비상벨. 비주거용일 때는 비상벨로 바뀝니다. 주거용일 때는 경보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여기 중요합니다. 소방. 응? 경보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파트를 갖다가 중개했을 때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합니까?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외된다. 여기 출제 영순위. 요거 출제될 겁니다, 이거요. 아파트 뭐예요? 제외. 포함으로 나올 거야, 뭐. 제외입니다, 제외. 밑에 써놨죠, 밑에.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요것도 세부 확인사항. 그 다음에 환자는 뭐예요? 환경 요건. 하나, 둘, 셋인데 뭐예요? 일조량, 소음, 진동.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 번째 중개 보수 등.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확인 설명서에다가 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하는 난이 있나요? 보수 지급 시기? 별표해 두세요. 양식에 이번에 생겼어요. 확인 설명서에다가 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한다. 동그라미요. 지급 시기를 기재한다고 되어 있는 거 제일 끝부분. 그거. 시켜본 3번까지 봤어요, 지금? 예. 그 서식 비교하는 거 밑에 거. 지금 시험에서 확인 설명서 부분은 뭐냐? 그러면 가만히 보면 요거. 기본이냐, 세부냐, 이거 구별하는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보시면 돼요. 무조건 한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밑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서식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양식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주, 비, 토, 이 이렇게 주피터의 입술 한다고 그랬죠? 주피터의 입술이다. 이렇게. 옆으로 또 암기하는 건 임금님 임금님께서 환경 비옷을 입고 입고라고 그랬죠. 입고 병내관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병내관 이렇게 임금님께서 환경 비옷을 입고 병내관. 진짜 임금도 못 해먹을 거야 진짜. 아니 우리 그 $10,000 지폐에 보면 임금님 나오는 게 있는데 누구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인가요? 요새는 지폐를 구경하기가 좀 힘들어서 딱 카드로 해가지고 다 잊어먹었어. 1,000원짜리 누가 나오죠? 이순신 어디 나와요? 100원짜리 나와요, 이순신이? 근데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금님 얼굴을,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진짜 얼굴을 우리 후대에서 아는 경우는 이성계 얼굴밖에 없대요, 그려진 게. 이성계하고 뭐 철종인가? 한 두세 명밖에 안 된대. 사진이 남아요.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 남아요. 그 임금이 그림을 그린대요. 사진을 못 찍으니까 옛날에. 근데 그게 다 그려놨었는데 다 불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세종대왕은 진짜 세종대왕 얼굴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상상 속의 세종대왕을 그린 거지. 그래서 세종대왕이 우리 저 세종로에 가면 있잖아요. 앉아서 딱 있잖아요. 예. 그건 진짜 세종대왕 얼굴이 아니라는 거지. 예. 후대 사람들이 이 정도는 생겼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자, 근데 임금님도 해먹기 힘들겠죠. 환경 비옷을 입고 병내관. 권례에서만 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왕들이 밤중에 몰래, 그죠? 4시 한 명 데리고 이 자명을 가잖아, 이렇게. 예. 그 바깥 세상을 구경하잖아. 바깥 이상한 사람들이 막 사는 세상을 구경하는. 그게 그렇게 한 병내관. 가보자. 어떻게 사나. 이렇게. 가서 얘기도 듣고, 예? 자, 여기서 보면 이게 환경 조건이고 이게 뭐죠? 경보기. 여기 주거용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꽝이야. 제일 중요하죠? 비선호 시설이죠.
그 비가 오다가 말다가. 비선호시설 오다가 말다가.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박스예요. 철저히 암기하셔야 돼. 이게 암기가 안 되면 책상에 그려놓으셔. 시험 보기 전에. 그 다음에 입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입지조건하고 공법상 규제죠. 그러면 여기는 거의 다 있는데 끝에만 쏙 빠지네. 거의 다 있는데 끝에만 없고, 여기 거의 다 있고, 여기만 없고. 평례관 이렇게 되면, 네네,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X, 이렇게. X. 옛날엔 우리는 지금은 내시를 우습게 알지만, 그때 당시 내시들이 보면 권력을 많이 잡고 있었던 것 같아. 뭐 왕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 정사에 관심이 없을 때는 내시들한테 다, 이 사람들이 다 휘둘렀을 거 아니야, 사실은. 중국은 이게 더 심했죠, 이게. 자, 여기하고 마지막 공통기재상 어떻게 암기했었습니까? 공통기재상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관심사는 예수님의 직관 발표요. 이렇게 발표요. 이것도 있죠. 예자가 뭐예요? 예정금액. 비교할 때 여기까지 꼭 암기하셔야 돼. 중개보수 및 실배금액과 산출내역. 또요. 취득 관련 조세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조심할 게, 임대차를 소개했을 때는 취득 관련 조세를 적어줄 게 없죠. 그래서 그때는 제외하지만 그래도 일단 공통기재사항이 들어간다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권자는 뭐요? 권리관계. 또 뭐 또 있죠? 실제 권리관계. 등급에 안 나오는 권리관계 등. 그죠? 마지막에 표는 대상 물건의 표시. 표시하면 아까 떠오르는 게 방향, 용도, 또 하나 또 내진, 이반건축물 이런 것도 있었죠 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 물건 표시라는 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시면 확인 설명서, 오른쪽 거. 테마 구보는 요 중에서 좀 필요한 부분만 몇 군데만 지적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는. 보니까 1번에서는 핵심이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방향을 적어줄 때는, 주택일 때는 뭐가 기준이죠? 주실 기준. 그 밖에 그 밖에 상가나 이렇게 공장 이런 것들은 뭐가 기준이죠? 주된 출입구. 요게 핵심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 2번에서는 민간임대 등록 여부 별표하시고,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기재할 때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죠.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렌트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하든지, 렌트홈 아니면 임대인 이렇게. 그 민간임대 등록 여부 요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것은 가로 1번이죠. 건폐율의 상한, 용적률의 상한은 뭘 보고 기재합니까? 시군조례입니다. 시도조례 그러시면 안 돼. 시군조례 이렇게. 그 다음에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온 핵심은 3번의 제일 끄트머리 당구장 표시, 별표. 이 공법상 규제사항은 임대차를 소개하는 경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적어주는 게 아니고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게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이 공법상 규제사항은 임대차를 소개할 때는 적어줄 수도 있고 안 적어줄 수도 있다.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다. 생략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할 수도 있다. 요거 별표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예정금액 등 칸을 적을 때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완성된 때 아니고요. 완성되기 전 예정금액 등을 적어주고, 그 밑에 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가나 건물의 공시가격에 기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나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며칠 동안 안 보잖아요. 그러면 또 혼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 시간에 한 것들은 꼭 반복해서 많이 보셔야 돼. 임대차 계약이다 그러면 예정금액 등은 그 중에서 임대차 계약일 때는 예정금액은 기재하는 거야. 오해하시면 안 돼. 뭐하고 뭘 생략할 수 있다? 공시가하고 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정금액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벌써 나왔지만 또 나올 부분입니다. 7번.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이것도 마찬가지 완성되기 전 세금을 적어주는 거예요. 완성되기 전. 그리고 임대차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했었네요. 제외합니다. 적어줄 게 없죠. 자, 세부 확인 사항 쪽에 들어간 거 4가지 꼭 기억하시고, 실내벽이 환해요. 요거 4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큰 3번으로 갑니다. 밑에. 여기서 2가지 중요합니다. 여기 세 번째 요거잖아요. 요거. 2가지 중요한 게 뭐냐. 아까 기사에서는 요거 있다는 것 중요하고, 2가지가 뭐냐. 이
보수 적어줄 때 부가세 포함이요, 부가세 제외예요. 그렇죠?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부가세 빼는 경우도 있죠. 부가세가 별도인 경우도 있죠.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기재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는 옆에 부가가세는 별도로 뭐요? 부과될 수 있다가 정답. 부가가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틀린 거. 포함된다가 아니고 포함될 수도 있고 별도로 부과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이런 중개보수를 적어줄 때는 거래금액 기준에서 적어줍니까? 거래 예정 금액 기준에서 복비 적어줍니까? 네, 그죠. 예정 금액을 밑줄 그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색깔 다르게 해주시고 거래 금액 아니고 뭐라고 그러셔야 돼? 예정 금액. 이게 시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요. 10번 갑니다. 전자계약 나왔죠? 요 전자계약은 뭐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만 이게 내용이 많지 않아서 계속 출제하기는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도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래도 시커먼 1번에서 1번과 2번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지.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지요. 자동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되도록 돼 있죠. 저장을 누르는 순간에. 또 한 가지 2번. 이때는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했을 때 저장을 누르는 순간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이 돼요. 따라서 따로 별도로 종이로 된 확인설명서나 계약서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이제 조심할 게 전자계약을 했을 때도 종이로 된 걸 따로 3년, 5년 보관해야 된다. 그딴 식으로 나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자,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명의시탁 갑니다. 명의시탁에 대해서. 명의시탁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명의시탁 잔뜩 배우시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명의시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산이 많아갖고 세금 너무 많이 내 이렇게 되면 누구나 재산이 많은 사람 명의시탁을 꿈꾸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의시탁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은근히 꽤 있습니다. 재산 많으신 분들은 명의시탁 해놓은 것들이 꽤 있다고. 자, 그럼 여기서요, 명의시탁 개념과 관련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요. 명의시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권리자가 딴 사람 이름으로 등기나 가등기 해두는 거다. 이렇게 제일 위에 개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얘기한 타임웨이로 등기나 가등기 할 때 이 등기는 물건에 대한 등기를 딴 사람 앞으로 돌려놨을 때는 명의시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임차권처럼 채권에 대한 등기 명의를 돌려놨을 때는 명의시탁이 아니다. 이걸 놓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A가 임차권자인데 임차권 등기를 B 이름으로 해놨다. 명의시탁 아니에요. A가 환매권자인데 환매권도 채권이 채권. 물건이 아니고. 그 환매권 등기를 대사할 수 있는 권리의 등기를 B 이름으로 해놨어. 명의시탁 아니에요. 물건에 대한 명의를 돌려놨을 때 그것만 명의시탁이라고 그런다. 제일 위에 거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명의시탁이 아닌 걸로 빼둔 것도 있죠. 그래서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는 처음부터 명의시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호 명의시탁도 어때요? 명의시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등기. 여러분 나중에 실무에 가시면 신탁등기 많이 만날 텐데 이런 신탁등기도 명의시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죠? 명의시탁에 안 들어가요. 양가 상호 신탁. 양가 상호 신탁. 요 경우는 명의시탁에 안 들어가는 거. 이렇게. 저희 그 장인어른이 그 저기 뭡니까? 그 저희 집사람이 막내거든요. 막내. 막내인데 그 막내에 대한 그 애정이 애틋해요. 가서 볼 때마다. 그래가지고 가면 막 그 뭐죠? 막내딸 손에 물 묻히는 걸 못 봐요. 그 장인어른이. 그리고 밥 먹을 때 배가지고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막. 그런데 이 LA 갈비를 했는데 그냥 장인어른이 순간적으로 너무 딸이 사랑스러우니까 야, 너 이거 LA 갈비 이거 너 고기 다 먹어라. 저도 묻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 이제 딸 그 부모 장인어른 입장에서는 진짜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래서 딴 거만 할 수 없이 딴 거만 먹었다. 이게. 근데 이제 좀 이따 이제 정신을 차리셨나 봐. 그래, 이렇게 그런데, 근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 예, 그럴 수 있구나. 자, 명시타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양가 상호 신탁이다. 양가 상호 신탁. 이거 보면 반대로 가면 저희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반대죠 또. 너 이렇게 살이 다 빠졌냐. 어떻게 얘는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하면서 며느리를 째려보면서 막 그쪽 가면 반대더니. 그래서 양가 상호 신탁. 이게 결혼이라는 얘기예요. 양가 상호 맡기는 거라고 이렇게. 응? 명시탁이 들어가지 않아요? 요 세 가지가 명시탁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3번 명시탁이지만 허용되는 거. 이게 명시탁이 100% 금지는 아니죠? 99%가 금지야. 1%가 허용이야. 허용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특례, 특별한 예외, 특례. 그러면 이건 뭐냐면 허용되는 명시탁. 유효한 명시탁, 유효한 거. 요 금지되는 명시탁은 뭐예요? 무효인 명시탁이죠. 99%가 무효인 명시탁이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야 돼. 근데 유효한 명시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세부적 내용 모르셔도 괜찮아. 요 글자만 나오면 돼.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이렇게. 응? 이렇게. 그 다음에 나쁜 목적이 없어야 돼. 이런저런 나쁜 목적이 없을 거. 이거 두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가 유효인 명시탁이 돼요. 특례가 되는 거예요. 특례. 그러니까 이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것만 여기 한 가지만 갖춰서 안 돼요. 여기까지 갖춰야 돼요. 이게 유효인 명시탁이다. 거기에 3번에 3번. 여기 1번. 시커먼 네모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고르라면 3번이에요. 3번. 특례가 아무래도 1%밖에 안 되는데 요 특례가 요것이 이제 지문에 좀 잘 나오니까. 특히 요걸 빼고 잘 나와. 이거 가리지 않고.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췄을 때 허용되는 명시탁이 되는데 나머지는 다 무효야. 무효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무효인 명시탁 이쪽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금지야. 그 다음에 목적을 불문하고 금지야. 목적 불문 안 따지고. 이게 차이점이야. 누구든지 국무총리도 명시탁 하면 안 돼. 목적 안 따져. 실제 권리자가 여기인데 이렇게 등기를 돌려놨죠. 그럼 다 요 금지되는 명시탁 쪽이 들어가요. 다. 목적을 따지지 않는다고. 목적 따지는 것은 뭐예요? 특례일 때만 목적을 따져보는 거예요. 크게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네모 2번 있죠. 시커먼 2번 가면 명시탁 약정은 무효인데 이거 무효죠. 근데 등기는 어떻게 돼? 원칙적으로 무효야.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 예외가 있죠. 2번입니다. 계약 명시탁 같은 경우 이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 이거 보면 자 명시탁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물권 변동이 등기죠. 다 무효인데 단 예외적으로 유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게 유효죠? 어떤 게 유효가 되는 겁니까? 이거 물권 변동 등기가 유효로 되는 수가 있다. 두 가지 경우죠. 어떤 경우예요? 예외적으로 등기가 유효로 되는 경우 여기가 중요하죠. 하나는 거기 있는 대로 제3자한테 등기가 넘어갔을 때 하고 또 한 가지가 계약 명시탁. 계약 명시탁. 요 두 가지 경우는 명시탁 약정은 여전히 뭐예요? 무효지만 뭐만 예외적으로 등기만큼은 물권 변동이 등기예요. 예외적으로 유효로 될 수 있다. 거래한 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죠. 여기가. 근데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제3자한테 등기 넘어갔을 때는 제3자는 선악이 가리질 않고 다 유효로 되죠. 계약 명시탁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매도인이 몰랐을 때만 등기가 유효로 되는 거죠. 두 가지 경우. 근데 그걸 써놨죠. 거기. 2번에 써놨잖아요. 계약 명시탁은 매도인이 어떻게 있을 때 선의. 그 다음에 뭐냐면 밑에 제3자한테 물권 변동이라는 건 제3자한테 등기 넘어간 거 얘기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선악 불문. 이 얘기가 없는데 당연히 선의하기 가리지 않고 등기는 다 유효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밑에 써놓은 게 이제 3번에 3자간의 명시탁이에요. 여기 있는가 모르겠네요. 3자간의 명시탁이. 요거 아니고 여기 요거죠. 요거. 거기하고 그림이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이렇게 되고 매수인하고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만큼은 이제 이렇게 여기 수탁자 앞으로 요 사람 앞으로 등기를 딱 돌려놓는 거예요. 둘이 짠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계약은 이렇게 해놓고는 짜가지고 등기만큼은 요 수탁자 앞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수탁자. 예. 지금 네모서 한번 그리면 자 그러면 이랬을 때 명시탁 약정 무효. 금전의 명시탁 쪽이에요. 이것도 무효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아직까지 매도인한테 있는 꼴이에요. 다. 그런데 매매계약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팔기로 하고 사기로 한 거니까 그 자체는 무효로 될 여유가 없어. 유효입니다. 유효. 잔금을 다 치렀어. 그러면 B는 A 보고 등기 내놔 할 수 있어요. 등기 내놔 이렇게. 그러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등기를 말소해서 이전해줄 의무가 있게 돼요.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안 하면 말소해오는 것도 자신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져올 여지가 있게 되죠. 이렇게 가져올. 바로 이렇게 찾아올 수는 없어요. 이 매기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해지해서 가져올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찾아올 수는 없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네모서 3번. 특히 여기서 핵심은 A하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명시탁 경우 하나 더 가보면 계약명시탁 경우는 일단 선의 경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 계약명시탁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기 선의. A가 명시탁 사실을 몰라. 그런데 둘이 짠 거야. 요 매수인하고 여기 나와 있는 뒤에 조정하는 신탁자하고. 지금 여기 4번에 보시면 네모 4번에 보시면 A 매도인 선의 그 다음에 C가 수탁자. 아 여기 잘못됐네. 여기서는 이제 바뀌는 거네. C가 수탁자. 그 다음에 여기 B가 뭐예요? 신탁자. 이제 둘이 이제 짠 거죠. 짠 요 명시탁 약정은 금전 명시탁 쪽이 들어가요. 계약 명시탁도. 그럼 이게 무효?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요 거래를 뒤집으면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이기 때문에 요때 요 계약도 열어보고 등기도 열어봐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걸로? C한테 있는 걸로 봐요. 이 사람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의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 선의일 경우. 이건 무효지만 쌍유효니까 소유권자가 여기 C야, C. 그러니까 B가 C 보고 내 거니까 내라 그런 소리 못하고. 명시상 약정 해지해서 찾아올 수도 없어. 요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C 거예요, C 거. 다만 B의 돈을 가지고 샀기 때문에 C는 부당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뭐에 대해서? 매수 자금, 돈에 대해서. 그것만 돼요. 그거. 근데 소유권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런 게 여기 4번이에요, 4번. 그랬다가 만약에 여기서 요렇게 해서 D한테 넘어가면 D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이 사람 소유권자니까 소유권 취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횡령자 되느냐?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야. 판례가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횡령자 안 됩니다. 이게 선이었을 때예요. 만약에 밑에 지금 써놨습니다만 다이아몬드 표시에 써놨잖아요. 악이면 어떻게 돼? 이게 선이가 아니고 악이면 여전히 이건 무효예요. 근데 악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뒤집어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게 매매계약도 무효고 뭐요? 등기도 무효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 악이라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소유권은 아직 A한테 머무는 꼴이에요. 자, 그럼 이때 만약에 이걸 팔아먹었다 그러면 D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거래 안전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는 건 달라질 게 없죠. 횡령자 되느냐?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계약명시탁 요 경우가 출제 가능성이 높고 사례 문제로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이걸 해본 거예요. 계약명시탁이 제일 1순위다 이렇게. 자, 네모 5번 제재. 여기까지 보실 거예요. 제재. 제재는 보면 신탁자는 신호의 하나 기억하세요. 여기 신탁자는 신탁자. 이 사람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예요? 2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요. 신호의. 수탁자는 나머지요. 사망 일반이요. 그래서 신호의 하나 기억하시고. 과징금. 신탁자한테는 과징금 물려요. 과징금은 왜 명시탁 하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과징금 부과하는데 그 과징금은 과거를 묻는 거예요. 과거. 명시탁을 했잖아 이 사람이. 그 과거를 들춰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과징금은 30%까지 물어요. 10억 재산이면 3억까지. 까지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징금은 10% 물릴 수도 있고 20% 물릴 수도 있어요. 과징금을 물리지 않는 경우는 명시탁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명시탁이 다 들켰죠? 무조건 과징금이야. 그 10%가 될지 15%가 될지 20%가 될지는 몰라도 과거를 묻는 거예요. 왜 하지 말란 짓을 했어? 이런 얘기지. 그런데 그 밑에요. 3번. 이행강제금은 뭐냐? 이행강제금은
명의시탁했던 신탁자가 실명 전환해야 될 걸 실명 전환 안 하고 버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야. 왜 실명 전환 안 했어? 이행강제금 빨리 해. 아까 그 농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처분 명령을 받고도 처분 안 하죠. 그럼 처분 명령을 받고 처분 안 했으니까 뭐예요? 처분 안 하고 이행강제금 채찍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행강제금 농지 같은 거 20%, 매년 20%, 매년 똑같이. 근데 여기는 이행강제금 어떻게 되냐? 1년 내 실명 전환 안 했을 때는 10%, 10대. 그렇죠? 2년 내에 만약에 그러니까 또다시 1년이 넘도록 실명 전환 안 하면 이번 2년이 되도록 안 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 뭐예요? 20%. 딱 두 번만 때려요. 딱 두 번만. 1년 내 안 하면 실명 전환 안 하면 10대. 또다시 1년이 넘도록 안 하면 이번에 20대. 합의 30대. 그럼 과징금 여기 최고 30%까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여기 10대 20대에서 여기 또 있으니까 이거 다 합치면 60%까지 될 수 있어. 10억 재산이면 6억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그지? 근데 다만 자 마지막으로 계약명의시탁에서는 이렇게 실명 전환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게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없고 소유권 반환 청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자 여기나 또는 저기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실명 전환 안 했다고 해서 이걸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요. 여기까지 출제하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아까 계약명의시탁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나올 수 있어. 계약명의시탁이 뭔지 아시죠? 3자간의 아니야 3자간의 명의시탁. 3자간의 명의시탁이 뭔지 아시죠? 하여간 요 계약명의시탁은 과징금 물리고 원래 이행강제금 나와야 될 판인데 이게 불가능하잖아. 실명 전환이.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여기 현실적으로 물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좀 특징이 있죠 이게. 예. 제일 끝에 이제 3번 이행강제금 일반적 얘기고 만약에 자 이거 다시 한번 봐봐요. 위로 가서 3자간의 명의시탁이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처벌 받을까? 매수인. 아니 여기 요 신탁자 매수인요. 이 사람 신탁자죠? 수탁자는 이 사람이 이제 수탁자 명의시탁 들고 간 게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아요? 신호위 또 이행강제금 바로 넣으면 안 되고 일단 과징금 과징금 과거를 묻는 거죠. 최고 몇 프로까지? 30%까지 과징금.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나와요? 나옵니다. 실명 전환 해올 수 있나요? 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잖아요. 바로는 못 가져와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자기 앞으로 등기를 내고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됩니다.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돼? 첫 해까지는 10대, 두 번째까지는 몇? 그러니까 요게 원래 정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아까 계약명의시탁적으로 딱 가버리면 신탁자 보고 실명 전환해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이행강제금 얘기가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시간 합니다.